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하면 보통 좀 안 좋은 방향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두 정상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의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중계, 생방송을 통해서 어떤 장면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악수하는 순간부터 생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수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 개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중계를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회담장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인사말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런 장면 또 회담장에 들어가서 착석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대표단끼리 인사하는 장면 이런 정도까지 생중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담이 끝나고 이게 공동 기자회견 형식이 될지 아니면 공동 선언문 형식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까지 생중계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줬던 그런 행태를 봤을 때 생중계를 받아들이겠다 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반응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남북 관계에 있어서 처음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생중계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북한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면 선전선동의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북한은 이번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메이킹에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둔형 또는 폭군형, 형까지도 살해한 그런 지도자를 이제 국제사회 보통 국가의 일반적인 리더와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 그것의 최종적인 상황은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맹이가 빠지면은 모든 게 선전선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북한 지도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는데 어제도 걸어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서부터 생방송이 진행이 된다. 멀리서 오는 차서부터 생방송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 먼 거리에서 샷은 저쪽 북한에서 72시간 다리를 건너오면서 판문점 이렇게 해서 정전위원회 그쪽에서 그 앞에서 내려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그러한 장면이 다 생중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2시간 다리라 그러면 얼마 전에 북한 그 귀순 용사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고 그 다리 멀리서부터 오는 모습까지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제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에 앞서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전선언 할 수 있고 평화 협정까지 가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겁니까? 축복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닐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논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2007년에 논의가 됐습니다. 남북 정상 간 그리고 그 14 합의에 그러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를 협력해 나가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편에는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하고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의 일환으로서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체제 문제에 관련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또 담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종전선언이 의미 있거나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항상 미국과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의 최종 단계는 미국 간에 또 합의가 돼야 되는 과제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것으로 만족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종전 선언이 뭐 남북 정상 또는 남북미 정상 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실질적인 평화 구축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장기간의 프로세스, 우리는 뭐 그거를 1, 2년 안으로 단축시켜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맞춰져야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이 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평화체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말 한마디로서 의미 있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이전까지 어떤 시한을 못 박는 듯한 그런 발언을 몇 번 했었거든요. 뭐 6개월, 빠르면 6개월, 뭐 길면 1년 안에 하겠다.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뭐 2020년까지 모든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검증 문제, 사실 협상을 진행시키는 데 가장 근본적으로 지체가 됐던 요인들을 제거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남북이 나눌 이 핵심 의제, 윤곽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제 맞춰서 회담에 배석할 대한민국의 그 뭐 여권 인사죠.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또 과연 누가 내려올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조금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3명에서 4명 정도 배석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등이 이제 대략 배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략 한 3명에서 4명 정도 배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쭉 그 역할을 해왔던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배석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등 해서 한 3~4명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북측에서는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과 북 안전과 번영 함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년 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계속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인데 다 한국계 미국인 3명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정은과 결실 없으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또 약간은 엄포를 놓기도 하고요. 축복한다. 이런 또 덕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준 여사와 함께 4월 1일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하셨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네, 김정은이 원래는 3일 있을 합동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었었는데 갑자기 1일 우리 남측 예술단의 단독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당시 뭐 4월 정치 일정이 복잡하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복잡한 정치 일정이 과연 뭘까 해석이 분분했는데 자, 폼페이오의 방북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내정자가 이제 방북한 그 기간이 부활절 주말 기간이니까 3월 31일에서 4월 1일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왜 4월 3일 날 합동 공연이 아니고 4월 1일 날 남측 단독 공연에 왔을까? 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지만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폼페이오 내정자와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참에 한번 가자 해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폼페이오 내정자와의 대화 속에서 폼페이오 내정자가 북한을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들, 또 논의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4월 3일을 전후한 시기에는 그런 일정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합동공연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4월 1일 날 단독 공연을 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폼페이오 내정자가요. 얼마 전 자신의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 매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발언 잠시 보시죠. For the two leaders who will ultimately make the decision about whether such an agreement can be achieved and then set in place, I'm optimistic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n set the conditions for that appropriately. So, Senator, I have never advocated for regime change. I have all along. 네, 저는 북한 정권이 변화되는 걸 옹호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북한으로서도 뭐 아주 핵심적인 조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주장을 내걸면 미국이 협상에 오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을 받겠다는 거죠. 말만 커미트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받겠다, 실질적으로. 다른 하나는 체제 보장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이러한 주장, 한미동맹을 깨라,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가능한 지역 안에 서로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북한의 접근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단기적인 성과라도 내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데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거고요. 그 접점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폼페이오의 청문회 발언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한편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아직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번 판에 한번 무언가를 바꿔보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이 했던 실수 뭐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필립 데이비스 태평양 사령관이라고 이 지명되신 분 얘기는 가용한 모든 군사 옵션을 또 제공하겠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무부는 우리나라의 뭐 외교부라고 봐야 되지만 역시 군인들은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미국 협상의 기본이고 미국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너희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비핵화 대화에서 물러난다면 그 다음은 군사적 옵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접근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을 뒷받침한 뭐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많은 언론에서 후보지가 5곳 정도로 압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완전히 정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은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평양 또는 한국도 판문점보다는 뭐 제주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그리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위스의 제네바, 그것이 아니라면은 동남아 국가들,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잘 진행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크게 얻는다, 자신이 있으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울란바토르는 또 요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먼 거리를 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동남아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뭐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가 또 북한의 동남아 거점 공간이고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협상 진행 과정에서 서로가 얻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외교 안보 관련된 이야기 신범철 선임연구위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